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에서는 1년 전쯤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결합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합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또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인수합병 진행 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12월쯤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구주와 신주 등을 포함해서 약 2조 5천억 원으로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도록 산업은행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항공산업에 대한 전망이 매우 급속히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은 약속했던 주식 인수를 계속해서 연기를 하게 되고요. 결국 2020년 8월 즈음에 산업은행이 HDC 현산에 대해서 아시아나 인수 자금을 사실상 한 1조 원 정도 깎아주는, 그래서 1조 5천억에 아시아나 인수할 것을 다시 제안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DC 현사는 여기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고요. 결국 2020년 9월에 계약이 해지되기에 이릅니다. 그런데 계약 해지 2달 만에 급작스럽게 한진칼과 산업은행 간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계약이 전격적으로 발표됩니다. 이 계약에 의하면 대한항공이 약 1조 8천억을 동원해서 아시아나 지분 64% 정도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HDC 현산이 반응을 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지된 것을 비교하면 불과 2달 만에 오히려 3천억 정도를 더 얹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것이 일견 매우 놀라워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계약을 들여다보면 매우 통상적이지 않은 예외적인 계약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 한진칼 입장에서는 대한항공을 통해서 아시아나를 인수하는데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인수하는 무자본 인수였기 때문입니다. 즉 산업은행이 한 8천억 정도를 한진칼의 유상증자 형식으로 출자를 하게 됩니다. 8천억을 가지고서 한진칼은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되고요. 이 유상증자한 돈을 통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자본 인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원태 회장과 이른바 주주연합 사이에 한진칼, 즉 대한항공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은행이 8천억 정도 유상 출자를 해서 지분 약 10.66%를 한진칼에 확보를 합니다. 따라서 이 산업은행의 출자로 인해서 조원태 회장이 주주연합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게 되고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산업은행의 경우에 HDC 현산이 아시아나 인수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할 사람이 없다라는 절박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산업은행의 윈윈이다라는 평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약 구조가 매우 독특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는 압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계약에 의하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한 다음에 3년간 아시아나를 자회사 상태로 두고 그리고 나서 통합하는 이른바 포스트 머저 인테그레이션 PMI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업은행은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적 계약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약에 대한 내용을 지금까지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공개한 것은 한진칼의 산업은행에 대한 의무라고 해서 7개를 공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PMI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할 책임을 한진칼이 진다는 거, 그리고 투자 합의서 주요 합의 시, 위반 시 어떠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감당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공개했을 뿐입니다. 합병 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측과 비판이 제기되자 산업은행은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인수합병에 대해서 2가지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당시 상황을 보면은 아시아나 항공이 재무적으로 독자 생존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두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이 합병을 하게 되면은 그 당시 기준으로 여객이라든지 화물, 운수, 합산을 해보면 세계 10대 항공사가 된다. 여기에 더해서 인천공항의 슬롯들을 더 확보해서 세계 7대 메가 항공사로 키우겠다라는 시너지 효과를 강조했습니다. 이 산업은행과 한진칼 사이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 계약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인수합병에 대해서 한국공정거래위원회와 그리고 세계 각국의 경쟁당국 기업결합 심사를 받게 됩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2022년 2월에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됩니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것은 기업 결합은 허용하지만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는 노선에 대해서 이른바 슬롯을 반환하라는 조건이 붙은 것입니다. 슬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항공사의 비행기가 특정 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를 말합니다. 이동해서 공항 내에서 승객을 내리고 승객을 다시 태우고 다시 이륙하고 할 때까지 걸리는 그런 시간들이 이른바 슬롯이라고 합니다. 즉 항공사가 특정 공항에 취항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이 슬롯을 반환하라라는 것을 흔히 구조적 조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슬롯 반환이라는 상당한 구조적인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경쟁 당국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보다 더 엄격한 경쟁 제한성 심사가 있을 것이라고 이미 예측이 되었던 바 있습니다. 이 항공산업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할 때는 사실 이른바 노선별로, 즉 오리진과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두 시티라고 하죠. 시티 페어의 노선별로 각각 관련 시장으로 획정을 해서 그 각각의 수많은 관련 시장에 대해서 경쟁 제한성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보다 사실 이런 경쟁 제한성 심사가 EU라든지 미국에서는 더 엄격할 것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요구한 슬롯보다 더 많은 슬롯의 반환들이 요구될 것이고, 혹은 EU나 미국에서는 합병 자체가 승인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처음부터 있었던 예측입니다. 지난번 박상현의 경제 브릿지에서 보여드린 것은 영국 경쟁 당국에 의해서 런던과 인천 사이에, 히드로 공항과 인천공항 사이에 노선에서 17개의 슬롯, 대한항공이 10개, 아시아나가 7개의 슬롯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7개 아시아나 슬롯을 버진 애틀랜틱이라는 영국 항공사에 이관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적 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슬롯을 이전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부 유출이다 이런 논란까지 일어났었습니다. 왜냐하면 항공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무형자산인 슬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 같은 경우에 비행기는 대부분 렌트를 해서 쓰기 때문에 자기 소유하는 비행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자산은 바로 무형자산인 슬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슬롯이라는 것은 한번 획득해서 반환하면은 다시 받아오는 것이 사실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국제항공운송협회에서 슬롯을 배정하는데 이것은 일종의 시니어리티로 배정합니다. 오랫동안 항공산업에서 또는 유사한 노선에 취항했던 항공사들이 계속해서 슬롯 배정을 요구하면 우선순위를 둬서 보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뺏겨서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보면 줄을 제일 뒤에 가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슬롯이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것이 외국 항공사의 무상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일종의 국부 유출이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이후에 중국, 일본, EU 경쟁 당국의 심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은 아직도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한국공정위가 한 5개 노선에 대해서 슬롯 반환이라는 구조적 조치를 내렸습니다만 중국은 조금 더 엄격하게 해서 4개 추가해서 슬롯을 반환하라라는 그런 조치를 내렸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7개 노선의 일부를 반환하라라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가장 최근에
조건부 승인을 한 EU 같은 경우에는 여객 노선 4개의 노선에 대해서 슬롯을 반환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나아가서 EU 같은 경우에 그전에 문제가 되지 않았던 화물 사업 부분도 문제를 삼았습니다. 화물 사업 역시 이게 경쟁 제한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화물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을 아시아나 화물 부분을 다른 회사에 매각하라는 그 매각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아나가 현재 EU 승인을 받기 위해서 에어 인천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서 화물 부분을 에어 인천에 넘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아직까지 이 승인 여부에 대한 발표가 없는 상태입니다. EU에서도 조건부 승인이 낮다고 이야기하지만 특히 이 화물 부분에서 에어 인천이라는 화물 회사가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자인가에 대한 심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에어 인천으로 화물 부분을 넘긴다는 것이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기에 충분치 않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EU에서도 사실 이 합병 승인이 보류 내지는 무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에어인천이라는 항공사는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화물 전용 항공사입니다. 여객은 하지 않고 화물 전용이고,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주로 취항을 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같은 장거리 노선 경험도 없고, 재무 구조도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에어인천이 아시아나 매출의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거의 27%를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대형 화물 운송을 유럽 쪽으로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매우 의심스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인수합병 과정에서 화물 부분을 매각하는 것은 애초에 생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만약에 매각이 된다면 영업 양도를 하는 기업 인수합병이 됩니다. 영업 양도를 하는 인수합병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에게 이 회사에 잔류할 수 있는 선택권을 흔히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분규들이 일어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대한항공 측은 지금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4개 노선, 슬롯이 아니고 노선입니다. 하나의 노선에 슬롯이 여러 개 들어가는데요. 4개 노선에 대해서 그동안에 영국 경쟁당국 승인 이후에 국부 유출 논란을 의식해서 또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외국 항공사도 마땅한 대안이 없다 보니 티웨이한테 아시아나의 인천, 유럽 노선들을 양도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티웨이 같은 우리 저가항공은 동남아시아까지는 운행을 하는데 장거리 해외 미국이나 유럽 운행의 경험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저가항공 같은 경우에는 여유 항공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장거리를 갔다가 혹시 거기서 정비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대체 항공 같은 게 투입돼야 되는데 사실 그럴 수 있는 여력도 없기 때문에 과연 티웨이가 아시아나를 대체해서 유럽 노선에 의미 있는 경쟁 사업자가 될 수 있는가도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또 우리 같은 경우에 내국민들의 국적기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에 비교해서도 국적기에 대한 선호도가 한 3배 정도로 높습니다. 외국 항공사보다 국적기를 선호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무슨 말을 하냐면 외국 항공사들이 아시아나를 대체해서 그 노선에 들어올 요인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시아나 항공은 외국 항공사나 국내 LCC 저가 항공들이 대체하기 어려운 대한항공에 대해서 상당히 대체 불가능한 경쟁 사업자다.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 대신에 슬롯을 준다고 하더라도 유효한 경쟁 확보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기업 결합 심사에서도 반영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최근에 미국에서는 저가 항공사인 제트블루와 스프릿 항공의 인수합병을 무산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제트블루는 6위권 항공사고요. 스프릿 항공은 7위권 항공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병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뤄볼 때 미국에서 합병 승인이 여전히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한항공 측에서는 에어 프리미어가 미국 역의 슬롯을 대체하고 그리고 제주항공이 화물 부분을 대체하는 식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티웨이나 또는 에어 인천처럼 이런 항공사들이 아시아나를 대체해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항공사가 될 수 있는지는 매우 의문스럽다라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이게 경쟁력이 있는 항공사로 대체가 안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당장에 소비자 구성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경쟁 압력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훨씬 더 독점적인 사업자가 될 것이고 대한항공의 비행기 표는 훨씬 더 지금보다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자는 한국공정위에서 결합 허용을 할 때 조건 단 것 중에 하나가 2019년 기준으로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항공 비행기 값을 못 올리도록 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은 사실 기업 결합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해서 하시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태적 조치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행태 조치를 통해서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태 조치는 사실상 실효성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쟁 당국은 행태적인 조치들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구조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왜 행태적인 가격 상한을 두는 조치가 실효성이 없냐면요. 항공권을 사실 때 실제로 액면 가격대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할인 가격으로 다 삽니다. 항공편 같이 아주 복잡한 할인 가격 체계를 갖고 있는 제품은 잘 없습니다. 만약에 명목 가격에 대해서 실링을 둔다고 하더라도 할인율 자체를 낮춰버려서 명목 가격에 비슷하게 비행기 값을 사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항공값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상품 같은 경우에도 이런 가격 제한을 둬도 소용이 없는 것이 다른 일반 공산품 같은 경우는 신제품을 도입하면서 다 우회해버립니다. 따라서 가격을 상한을 두는 행태적인 조치가 실효성이 없고 우리 공정위원회가 이것을 했다고 해서 앞으로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경쟁 정책 또는 경쟁법에 대해서 무지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비자 후생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소비자 후생 관련해서 지금 흔히 이야기되는 것은 마일리지 문제입니다. 아시아나 1마일과 대한항공 1마일 통합할 때 1대1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하는데 사실 1대1로 통합한다고 하더라도 마일리지 문제가 해소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같이 가면은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합병을 하면서 이른바 황금 노선, 미국이나 유럽 노선에 아시아나 항공 취향한 것들만큼 다 비행기 편수가 없어집니다. 통합이 되면은 지금 대한항공의 비행기 편수만 갖고 있는데 아시아나를 사용했던 사람들까지 마일리지로 공짜 마일리지 항공권을 받겠다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공짜로 마일리지로 비행기 표를 사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마일리지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편이 아닌 다른 식으로 마일리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 시점에서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의 인수합병을 다시 한번 곰곰이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할 때 두 가지 큰 이점을 들었습니다. 이유로. 첫 번째가 아시아나가 독자 생존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시너지였습니다. 두 번째부터 보면은 시너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객 화물 부분들을 합치면 세계 10위가 되고 이것을 기준으로 더 확대해서 7위 메가 항공사를 만든다는 것인데 인수합병 과정에서 보면은 유럽이라든지 미국과는 알짜배기 노선에 대해서 대부분 슬롯을 반환하는 것이 됩니다. 즉 아시아나의 무형의 자산들이 대거 없어지는 상태로 아시아나를 인수합니다. 아시아나 부채 12조 원은 그대로 안고
아시아나의 자산 가치가 있는 슬롯은 다 포기하는 식의 인수합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당초에 이야기했던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에 있다는 것이고, 더더구나 말씀드린 화물 부분들을 매각하게 되는데, 이런 슬롯이 없어지는 부분이라든지 화물 부분 매각이 PMI 계약하고 상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이 PMI 계약이 무엇인지, 여기에서 잘 맞게 이행되고 있는지 적어도 국회 차원에서 평가와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나항공이 독자 생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때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도 그렇고요. 그 이유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화물 부분에서 굉장한 실적을 냈고요. 그리고 2021년, 22년 보면은 아시아나항공의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국제선 같은 경우에 운항률이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아나항공이 독자 생존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2020년의 상황과는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즉, 산업은행이 이야기했던 시너지 효과나 아시아나 독자 생존 불가능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평가가 현 시점에서 완전히 뒤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M&A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기업 합병인가라는 의문을 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처럼 아시아나 무형의 알짜 자산은 다 포기하고 부채만 인수하게 되면 대한항공도 동반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반부실화가 되고,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 고생을 저해하는 비행기 값을 올리려고 하겠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항공기 운항 같은 이런 부분에서 안전성의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럴 여지도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조원태 회장은 1년 전에 무슨 희생을 치르더라도 대가를 치러도 합병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확보라는 차원에서 바라볼 때는 절박한 것입니다. 근데 정상적인 경영인이고 경영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 정도로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기업을 합병한다는 것은 사실상 정상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고, 이 정도면 합병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대한항공 자체가 부채도 더 많아지고 자산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또 슬롯이 줄어들면서 편수가 줄어들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대량 해고가 일어날 것입니다. 기업 결합을 하게 되면은 아시아나에서 넘어온 직원뿐만이 아니고 현재 대한항공 직원들도 대량 해고를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운항 비행기 대수가 줄어드는데 해고를 아니하고는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비행기 한 대 운항에 한 125명 정도 인력들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슬롯이 없어지고 편수가 줄어들면서 감축될 수 있는 인원 숫자가 어림잡아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산업은 우리 일자리 중에서 비교적 좋은 일자리에 속합니다. 지금 좋은 일자리가 없고 점점 없어져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합병을 통해서 좋은 일자들이 없어진다면 이것 또한 굉장히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티웨이라든지 프리미어라든지 이런 저가 항공에서 어느 정도 인력을 흡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국제선에서 이런 저가 항공사가 경쟁력을 가지고 아시아나만큼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매우 회의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국회에서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통해서 한진칼과 산업은행 사이의 계약의 내용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공개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비공개를 전제고 국회에서 확인한 다음에 그 계약에 따라서 사실상 지금 봐서는 계약 당시와 전혀 다른 식으로 양상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계약을 파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을 파기하고 아시아나항공을 지금이라도 제3자에게 인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말에 HDC 현산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려고 했을 때 처음에 2조 5천, 나중에 1조 5천까지 내려갔습니다만, 그 정도의 돈을 주고 인수하려고 했던 그 시점보다 아시아나항공의 재무 상태라든지 아시아나
항공산업의 전망은 훨씬 더 밝습니다. 따라서 제3자 인수가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제3자 인수가 어렵다면은 일본 항공의 그 사례를 참고해서 전문 경영인, 꼭 한국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전문 경영인을 모시고 와서 아시아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과거에 하이닉스가 그런 식으로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그런 과정들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산업은행이 아시아나에 출자도 했지만 부채를 굉장히 많이 불려줬습니다. 상당한 고리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아시아나가 영업이익이 나도 이자를 갚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투자를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고리 이자를 좀 더 정상적으로 깎아주고 또 부채의 일부를 출자로 전환해 준다면 아시아나 항공이 건전한 재정 상태에서 대한항공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항공사로 전문 경영인 체제에서도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나 대한항공 인수합병 과정들이 2020년부터 일어난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이 아직도 과거의 개도기식 산업정책의 마인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거대한 대표 선수를 키우는 것이 국가에도 좋고 산업에도 좋고 소비자에게도 좋다는 개도기식의 아이디어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그런 산업정책이 아니고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의 구성이 증가하고 경쟁에서 서로 살아남으려는 기업들이 더 투자를 하고 서비스의 질을 확장시키면서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시대입니다. 산업정책적 마인드가 아닌 경쟁정책적 마인드, 이런 선진적인 마인드로서 우리 정부 당국과 국회가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 인수합병권을 다시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경쟁당국이나 EU 경쟁당국의 처분에 거기에 목매고 있을 것이 아니고 지금 현 시점에서 이미 아시아나 항공과 대한항공 인수합병은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소비자 후생과 산업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